양호실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미술 시간에 조각칼에 손등을 다쳐서 밴드 붙이러 간 기억 정도가 전부인데요. 그래서인지 양호실 하면 소독약 바르고 밴드 붙이는 곳 정도로 여겼고, 양호 선생님은 학교에서 제일 한가해 보였죠. 예전엔 양호실이었는데 지금은 보건실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우선 양호라는 명칭이 일제의 잔재이기도 하고, 예전엔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처치가 그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질병 예방과 관리, 보건교육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면서 지난 1998년에 보건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건교사가 하는 일도 많아졌고, 예전에 비해 학생들이 보건실에 의존하는 비율도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년 경력의 현직 보건교사인 김하준 님이 들려주는 보건실 이야기, 여기서 마음껏 아프다가 입니다. 대학병원에서 3년간 간호사로 근무했고 이후 20년간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 김하준 님은 하루 평균 50명의 아이들이 드나드는 보건실에서 일하며 아이들의 몸에 난 상처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까지 들여다보게 되었답니다. 갖가지 이유로 보건실을 찾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동안 그 작은 가슴에 난 상처들이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로도 금세 회복되는 걸 보면서 평범하게 업무를 기록하는 보건일지가 아닌 아이들의 웃음과 눈물까지 기록하는 특별한 보건일지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건교사는 하루 종일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해 큰 학교의 경우에는 1000명이 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그 역할에 대한 압박감은 어느 정도인지 이 책을 읽으며 저도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배가 아픈 아이, 마음이 아픈 아이, 꾀병을 부리는 아이, 저마다의 이유로 보건실을 찾아오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따뜻한 눈맞춤의 기록들,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죽으려고 했는데 옥상이 잠겨 있었어요. 숲에 틈이 있어야 어린 나무가 자라듯 학교라는 곳에도 틈이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 틈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일 것이다. 공간적 틈은 운동장, 놀이터가 될 것이다. 간혹 아이들에 따라 그 틈이 오히려 소외의 시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공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곳이 보건실이 아닐까. 초등학교에는 상담실이 없는 곳도 많고, 상담실이 있다 해도 주 1, 2회 순회 상담교사가 오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런 상담실도 예약을 해야 갈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보건실은 아이들에게 항상 열려 있다. 그런 곳이 한 곳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실에는 출입증이 없다. 가끔 아이들이 몰려들어 정신이 없을 땐 담임교사 허락하에만 보건실에 갈 수 있도록 출입증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접게 한 사건이 있다. 2학기 내내 체한 것 같다며 자주 소화제를 먹던 아이가 있었다. 소화제를 안 먹어도 될 정도의 날은 적외선 찜질을 하고 쉬다가 교실로 가곤 했다. 그런 아이가 어느 날 1교시도 시작되기 전에 보건실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와 눈물을 쏟아내며 꺼이꺼이 울었다. 나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이가 꺼낸 첫마디에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감사했다. 옥상에 올라가 떨어져 죽으려고 했는데 옥상 문이 잠겨 있어서 갈 데가 없어 보건실에 왔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결국 할 말을 찾지 못해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그래, 여기 온 건 정말 잘했다. 진짜 잘한 거야. 보건실 난방기를 끝까지 올리고 침대에 누워서 쉬게 했다. 아이가 서서히 진정되는 것 같아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고 복도에 나와서 담임교사에게 상황을 알렸다. 부모님은 모두 직장에 다녀서 당장 올 수 없었다. 점심시간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그날 아이는 소아정신과에 갔지만 검사 도구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채 집으로 갔다고 했다. 이후 아이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게 되었다. 어머니는 학교로 찾아와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나는 그때 보건실이란 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었다. 20년 넘게 보건교사로 있으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보건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이 열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보건실은 간단한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다. 이런 아이 하나를 발견해내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어떤 위험한 징조를 감지하기 위한 센서가 되기도 하고, 가정과 교실에서 소외된 아이를 마지막으로 걸러낼 수 있는 체의 역할이 되기도 한다. 그 사건 이후 체했다고 자주 오는 아이들에게 걱정거리가 있니? 요즘 어떻게 지내? 라며 묻는 버릇이 생겼다. 내게 걱정과 고민들을 해결해 줄 능력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걱정거리는 스스로 말하면서 정리될 정도로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은데 끼워주지 않아서,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을 데가 없어서, 학교에서 울고 싶은데 울 데가 없어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서 보건실에 가기도 한다. 보건실 단골 손님들. 기준이 배를 볼록 내밀고 들어온다. 자주 보다 보니 원래 배가 나왔다. 입술을 삐죽 내밀고 들어온다. 자세히 보니 원래 입술이 도톰하다. 기준이 말은 얼핏 들으면 말을 삐죽삐죽 하는 것 같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동그란 말도 있다. 기준이가 나간 자리, 탁자에 흘려놓은 동그란 눈물이 그걸 말해준다. 도윤이. 하루에 코피 나서 오는 아이는 평균 2~3명. 코피의 대부분은 코딱지를 파다가 난다고 한다. 도윤이는 보건 수업 시간에도 급식을 먹으면서도 코를 판다. 코피가 자주 나는 도윤이에게 코피의 대부분은 코딱지를 파다가 난다던데 도윤이는 아니겠지? 물었더니 코딱지 판 일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해줬다. 코딱지 파는 건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게 예의 같다. 예성이. 예성이는 축구를 더 하느라 5교시가 시작되고 나서야 보건실에 온다. 겨울에도 땀을 줄줄 흘리며 온다. 아픈 데도 없으면서 5분이라도 더 놀려고 보건실에 갔다 왔다고 말하기 위해 오는 것 같다. 물 한 잔 마시고 땀 닦고 발냄새 잔뜩 꺼내놓고 간다. 미희. 머리, 배, 다리, 발, 어깨, 등, 허리, 손, 손가락, 무릎, 종아리, 눈, 귀, 코. 실은 마음이 아픈 거였는데 마음이라고 쓰는 데까지 1년이 걸린 아이.
할머니와 사는 희수. 배가 많이 아픈 희수에게 물은 적 있다. 부모님 중 누가 오실 수 있니? 희수는 다 나았다고 말했다. 나은 척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희수는 할머니와 둘이 산다. 많이 아픈 아이. 자, 여기 10cm 눈금자가 있어. 네가 아픈 정도가 어디쯤인지 표시해 볼래? 선생님, 더 긴 자는 없어요? 보건실 단골 아이들에게 시작종은 무의미한 것 같다. 치료를 더디게 해줄수록 아이들은 좋아한다. 졸리다 말하지 않아도 졸음이 보이는 아이들.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울음이 보이는 아이들. 화를 내지 않아도 분노가 보이는 아이들. 환한 웃음 뒤에 그림자를 감춘 아이들. 하고 싶은 말 대신 아프다는 아이들이 늘어간다. 내가 치료할 수 없는데 자꾸 내게 오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간다. 학교의 중심은 어디인가?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말 잘 들어도,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말해도 보건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는 말. 내일 또 올게요. 홈질처럼 하루 건너 오는 아이들이 있다. 박음질처럼 매일 오는 아이들이 있다. 가장 힘든 건 감침질처럼 오는 아이들이다. 이런 아이들을 교실에다 매듭지어주는 선생님들이 있다. 몇 해를 박음질과 감침질처럼 오는 아이들을 단번에 보건실에 안 가도 되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담임 선생님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최근 몇 년간 보건실에 방문하는 아이들의 양상을 살펴보면 무기력한 아이들이 많아졌다. 심지어 아픈 증상을 자기 이야기가 아닌 듯 말하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자신의 몸에 대한 불편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거나 지나친 불안을 보이는 아이들도 가끔 발견한다. 자주 아프다고 오는 아이들은 예민하고 감각이 뛰어난 아이들일 수도 있다. 마음이 아픈 것이 결국 몸으로 오기도 하니까. 실제로 몸 어딘가가 불편해지는 것이다. 아이들은 마음의 불편함을 몸을 빌려 말하고 싶어서 오는지도 모르겠다.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면 아이를 불편하게 하는 대상이나 환경이 있다. 그 대상은 가족, 친구, 선생님 등 가까운 주변 인물들이다. 어른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듯이 아이들도 똑같다. 보건실에 자주 오는 아이와 대화하다 보면 주로 가정에서 파생된 문제가 많다. 가정의 문제가 교실로 이어져 결국 교실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온다는 말이다. 그러니 자꾸 보건실에 가는 아이를 야단치기 전에 그 아이가 처한 환경을 알려고 하면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건실에 와서 나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놓기만 해도 몸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아이들은 물 한 잔, 따뜻한 찜질 몇 분, 그저 앉아있는 몇 분만으로도 다시 생기를 찾는다. 작은 관심에도 금세 좋아진다. 이런 아이들에게 약은 필요 없다. 그래, 내가 네 맘 잘 알 것 같아 라는 신호를 보내기만 하면 된다. 그 방법으로 말이 아닌 신체적 언어를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눈빛, 고개를 끄덕임, 입가의 미소, 이름을 불러주는 것 등 방법은 다양하다. 나는 자주 오는 아이들의 이름을 외워둔다.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을 불러준다. 생각보다 효과가 크다.
과한 칭찬도 가끔 한다. 과한 칭찬은 1대1로 마주할 때 아픈 걸 너만큼 잘 참는 아이는 본 적이 없다라든지 너처럼 인사 잘하는 아이는 처음 본다라는 말로. 주의할 점은 남발하면 안 된다. 아이들 하나하나를 대면하는 일은 중요하다. 유년기는 짧지만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의 행동과 말 등은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일회적일 수 있지만 예민한 아이나 자주 오는 아이에게는 좀 더 무겁게 다가가기도 한다. 나는 아이들을 매일 만나는 것이 아니므로 아이들을 익히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이들은 그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이유로 보건실에 찾아온다. 또 어제 온 그 아이가 오늘은 다른 이유로 오기도 한다. 하지만 자주 오는 아이들에게서 작은 차이를 발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때가 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아이를 발견해 담임교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아이의 분노와 울분을 준비 없이 들어줄 때도 있다. 치료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해 신고한 일도 2번 있었다. 적극 알아차리려 했다면 아마 더 있었을 것이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박노해의 나 거기 서 있다 중에서 학교의 중심은 어디인가? 물론 대다수의 아이들이 교실에 있으니 교실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감히 보건실이라고 말하고 싶다. 보건실에 아프고 힘든 아이들이 넘쳐난다면 행복한 학교일까? 그 학년은, 그 학급은 행복한 교실일까? 아이들이 건강해야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보건실에 가는 아이가 없는 교실이 행복한 교실이다. 보건실에 가는 아이가 적은 학교가 행복한 학교다. 보건교사가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규모가 큰 학교에서 일할 때다. 새파란 하늘과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운동회를 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이었다. 그날 학부모 천군 백군 줄다리기 종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운동회에서 학생 경기의 꽃이 계주라면 학부모 경기의 꽃은 줄다리기이다. 여느 해처럼 그날도 줄다리기 경기가 있었다. 1대1 천군 백군 한 번씩 이겨 동점이 되었고 일은 결승 줄다리기에서 터졌다. 나는 그 시간 어지럽다고 한 아이와 보호자 한 명을 보건실에 쉬도록 했기에 상태를 보러 잠시 보건실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보건실에 온 지 1분도 채 안 돼 선생님 한 분이 출입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말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빨리 나와보세요. 학부모가 정신을 잃었어요. 나는 깜짝 놀라 구급 가방을 들고 전력으로 뛰었다. 당시 학교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가 없던 시절이었다. 운동장 한가운데 사람들이 빽빽하게 원형으로 서 있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자 건장한 체구의 남자가 하늘을 향한 자세로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한 여자가 옆에서 정신을 차리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몇몇은 팔다리를 주무른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하는 소리도 들린다. 그 짧은 순간 수많은 사람이 옆에 있었지만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몇몇 뿐이었다. 쓰러진 사람의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호흡은 있지만 불안정해 보였다.
손목을 잡으니 맥박도 있다. 119에 신고했으니 곧 구급차가 올 거라고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뒤통수에서 들렸다. 산소캡 마스크를 분리해 쓰러진 학부모 입에 가까이 대는데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산소캔과 마스크의 접합 부위가 분리되지 않도록 두 손으로 잡고 반복해 주입구를 누르며 맥박과 혈압을 재측정했다. 15분 정도 지나 아이들과 학부모로 꽉 찬 운동장을 뚫고 구급차가 들어왔다. 그제야 요동치던 내 심장도 서서히 느려졌다. 숨이 멈추지 않고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구급차가 도착한 것에 감사했다. 운동회가 절반 정도 진행되고 나서 발생한 사고다. 교장 선생님은 나와 교감 선생님이 병원에 동행할 것을 요청해 구급차를 탔다. 운동회가 끝나지 않아 아이들이 혹여 다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안은 채 구급차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교감 선생님과 함께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고 나서야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다. 쓰러진 학부모는 고혈압이 있는 학부모로 전날 과음에 혈압약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 뇌출혈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학교에 보건교사가 한 명만이라도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과 보건교사는 아이들의 응급처치만이 아닌 교직원과 그 외 학교 방문자 모두의 응급상황과 맞닥뜨리는 첫 번째 의료인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가졌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다. 몇 날 동안 가슴이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우울했다. 며칠 후 한 선생님이 보건실에 들렀을 때 학부모가 만약 어떻게 됐으면 내가 무척 힘들었을 거라는 말, 어떤 학부모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더라는 말, 그런 분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말, 내가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갔다는 말,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것 같다는 말을 했다. 그런 말들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위로가 되었던 건 그 학부모가 살았다는 것, 그뿐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잠자리에 누우면 한동안 그날의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떠올랐다. 얼마 후 학부모는 뇌수술을 했고 잘 회복해 몇 주 뒤에 퇴원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듬해 나는 학교를 옮기자마자 휴직을 했다. 꼭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몇 년 동안 에너지를 가불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1년 후 나름 100% 에너지를 충전해 복직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아이들이 다칠 만한 곳, 위험한 곳을 자꾸 찾아내 행정실장을 귀찮게 했다. 건물에 금이 갔는데 전보다 더 넓어진 것 같다. 놀이터 벤치 못이 드러나 있다. 운동장가에 펜스가 구부러졌다. 아이들이 그 틈새로 다닌다. 하수구 덮개가 들썩들썩 움직인다. 뭐 이런 것들. 당시 크고 작은 공사가 잦았는데 어느 날 창문 공사를 하는 인부가 2층 비계에서 헬멧을 쓰지 않은 채 걸어다니는 모습을 목격했다. 나는 복도창을 열고 헬멧을 쓰셔야 하는데요 라고 말했다. 그분은 다음 날도 아랑곳하지 않고 헬멧을 쓰지 않고 작업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정실장도 여러 번 말했지만 잘 시정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청에 일러두겠다고 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내내 문득문득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인부 한 분이 손등이 깊게 찔려서 피를 철철 흘리며 보건실에 왔다. 지혈에 꽤 시간이 걸렸고 결국 병원에서 상처를 꿰매야 했다. 언젠가는 방과후 교사가 아주 넓은 탁자를 혼자 옮기다 넘어지면서 골절이 된 적도 있다. 어느 해에는 급식실 조리원이 뜨거운 물을 쏟아 한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은 적도 있었다.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인터폰이 울리거나 또는 출입문이 벌컥 열리며 들리는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에 급히 불려가야 했다. 뛰어가 보면 별일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분을 다투는 위급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 보건교사는 1000명을 위해 존재하는 동시에 단 한 명의 위기에 직면한 아이를 위해 존재하는 의료인이다. 한 아이에게 일어난 일은 다른 모든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보건실은 1층인데 5층 교실에서 아이가 정신을 잃었다던가, 정글짐에서 떨어졌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던가, 복도에서 뒤로 넘어져 정신을 잃었다던가,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가 날 만큼 놀랄 일들을 겪었다. 보건교사라는 직업은 그다지 전문적이지 않은 최소한의 의료기구로 혼자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막연한 불안과 긴장을 늘 안고 있다. 보건교사니까 어쩔 수 없는 직업적 숙명이라 하기엔 큰 학교에서는 그 놀람의 건수가 적지 않아 심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교직원 응급처치 의무교육과 안전교육 강화는 학교 안전사고 발생과 예방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큰 사고 건수가 확연히 줄었고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진일보했기 때문이다. 보건실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의 대처 능력을 보면 자연스레 체감하게 된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안전교육이다. 모든 보건교사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학교에서의 사고는 언제나 다른 방식으로 발생하기에 경력을 쌓는다고 긴장이나 불안감이 썩 나아지는 것 아닌 것 같다. 다만 좀 더 유연하고 담대하게 맞닥뜨리는 힘은 는다고 믿는다. 다양한 사고를 목격한 경험이라는 수치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요즘 자연의 소리를 배경음으로 일을 하곤 한다. 가끔은 출입문을 열어두기도 한다. 전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아직 인터폰 소리와 핸드폰 벨 소리, 출입문 열어젖히는 소리를 좋아하지는 않는다.